과학하고 앉아있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 회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 별 해는 사람들 10월호 라고 말하기로 했죠. 앞으로. 네. 네, 10월호는 네, 외계행성 특집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나오셨던 홍승수 교수님이 네. 개인 사정으로 이번 달에 못 나오시게 되셨고 네. 본인 말로는 다음 달부터 하신다고 하는데 네. 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네네. 네. 뭐 약간의 부상을 입으셔가지고 이 사연도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한데요. 근데 네. 뭐 아프신 거니까 자세하게 네. 말씀드리진 않고 어쨌든 뭐 크게 뭐 어디가 뭐 목숨 위험하다 이런 건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불편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기가 좀 하시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는 저희가 그동안 우리가 천문학 얘기를 좀 거대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빅뱅 블랙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난번에도 은하 뭐 이런 개념이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외계 행성으로 돌아와서 네.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리고 제임스 웹이 이제 해놓은 업적들이 또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땜빵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나와 계십니다. 그렇죠. 네, K 박사님이십니다. 네. 수백 번째 소개하는 K 박사님이십니다. 왜 또 있지? 라는 식으로 아니 무슨 몇 번을 떠나고 있는데 그리고 전명훈 교수님 역시 네. 네, 언제나처럼 나와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외계 행성 특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네. 모든 얘기가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은 오프닝으로 제가 그때 2016년인가 뭐 17년 이럴 때 외계 행성 발견의 해를 제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해로 외계 생명체 발견. 네, 외계 생명 그렇죠. 네, 외계 그렇게 생명. 오래전 아니에요. 네. 그렇게까지 아닌가요? 네, 2020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가요? 네. 제 마음대로 네. 네, 외계 생명 발견의 해다 올해가 네. 라고 주장을 하고 네. 발견될 것이다라고 억측을 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과학적 역사적으로 1도 의미가 없는 그런 막무가내의 네. 제정이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나 될 리가 없죠. 네, 될 리가 없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올해다 하다가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저도 지쳤고 네.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K 박사님 얘기해 주셨지만은 저는 이제 뉴스앤올리스에서 얘기를 했었고 미 하원에서 네. 그 외계인 관련 얘기 UAP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UAP, UFO 관련 얘기를 했었고 그때 뭐 물증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정말 놀랍게도 멕시코 하원에서 난데없이 멕시코 하원 청문회에서 외계인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게 2개가 공개가 된 거예요. 네. 요즘 청문회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유행인가요? 예, 요즘 뭐 이렇게 분위기가 뭐 미국에서 못하겠으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식인 것인지 12일 날 9월 12일 날 이 두 구의 이제 소형 미이라 형태 한 이 정도 크기 되더라고요.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 어떤 아이의 시체 같은. 네, 완전히 애도 뭐 애기. 크기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게요. 되게 작아요. 예. 그래서 이 미라 형태 유해를 공개를 했고. 이 공개한 사람은 UFO 연구가인 하이메 마우산이라는 사람인데 약간 그 과거가 수상쩍은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게 외계인의 사체인데 1000년 전에 이미 죽어서 이렇게 된 미라화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딱 보기에도 근데 좀 네. 별로예요. 네. ET 같이 생겼던데요. 네, 머리가 네. 되게 크고 네. 그리고 뭐 조잡한 느낌도 있고요. 그냥 딱 ET처럼 생겼어요. 네, 머리가 이렇게 뒤가 긴. ET 인형 아닌가 싶은데.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뭐였냐면은 이게 나오고 나서 갑자기 인터넷에 사실은 이게 케이크였다 그러면서 자르면서 내부에 케이크 있잖아요. 롤 케이크 같은 거. 그것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시끄러웠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사기였어요. 그것도 뭐 장난으로 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게 케이크는 아닙니다. 장난으로 대응한 건가요? 장난으로 대응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또 완전 개무시란 말은 좀 있는데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이 과학계가 개입이 좀 돼 있어요. 이 문제에. 일단은 저도 딱 보고 또 뭐냐 하고는 그냥 안 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얘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엉터리라도. 그래서 조금 봤더니 엑스레이 사진하고 DNA 분석 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 있는데 그걸 한 주체가 멕시코 해군의 보건과학연구소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걸 해가지고 엑스레이하고 3차원 재구성 DNA 분석을 실시했는데 DNA를 분석했다고요? 네네. DNA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외계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DNA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랬다면 그거 대단한 뉴스인데. 네, 그 참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사람 주장은 이 멕시코 해군 보건과학연구소 소장인 호세 데헤수스 살세 베니테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원래 이제 마우산을 좀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걸 가져온 사람을. 근데 인간과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은 100만 종이 넘는 생물하고 비교했는데 DNA를 우리 인간에게 알려진 그런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DNA를 비교했다고요? 예, 예. 그래서 DNA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구상의 생물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지만 당연한 얘기인데 뭔가 이상한 얘기를 아무튼 뭐 나름 네. 어쨌든 해군의 뭐 연구소의 사람이니까 그냥 또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얘기를 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해서 봤는데 그리고 이제 또 탄소 아무튼 연대 측정법 이런 것도 하고 뭐 기타 등등 그러면서 지구의 생명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 또 DNA 관련된 정보를 본 멕시코 이제 국립대 과학자인 그 훌리에타 피에로라는 사람은 뭐 지구에 없는 생명체 화합물의 신비함 같은 건 여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의 주장 그런 것 같아요. 지구에 있는 생물을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중남미에서 이런 주장이 포함된 시신이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유럽인들이 오기 전에 그 원래 이게 잉카 아즈텍 뭐 원주민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만든 어린이 미이라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근데 이 경우도 아무튼 흥미로운 상황은 해군에 있었던 분이 이게 외계인이란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과학자분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등 이상한 혼동 상황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항상 그 물증이라고 나왔지만 이걸 이제 검증을 하려면 그렇죠. 과학자 사회에 이제 표본이 과학자 공동체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나사의 UAP 연구하시고 있는 데이비드 스퍼겔이라는 분,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시신이 있으면 표본을 과학자 공동체에게 맡겨라. 그럼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면 이게 뭔지는 나올 테니까 뭐 어렵지 않게 넣을 겁니다. 표현만 있으면. 네, 그리고 아무튼 되게 허접하긴 해요. 형상이나 그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정도 얘기는 또 오늘 특집이니까 굳이 외계행성에 관련 있나요? 외계행성이 사실은 뭐 솔직히 우리가 외계행성 찾는 목표의 한 일부분은 또 외계 생명체를 찾고자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 아무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뭐 이렇게 저렇게 뭔가 얽혀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케이크라고 주장하면서 저 패러디 영상까지 만드는 그런 일이 여기저기 의회에서는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런 일이 불과 열흘 사이에 후다닥 일어났다는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이게 진짜 뭐 뭔가로 밝혀지려고 하면 여하튼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물증은 이렇게 그 옹호하는 분들이 연구한 거 말고 정말 그 객관적인 사람들한테 물증 공개가 돼서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게 증거 없이 떠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입니다. 예. 좀 재밌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진이랑 동영상 이런 거 있거든요. 보시면은 그냥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기 싫어요. 딱 얼굴만 봐도 딱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멕시코는 또 하원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 제가 이거 보다가 그 유튜브에 그 댓글을 봤는데 멕시코인들이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 하라는 정치인 제대로 안 하고 뭐 네,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거. 자, 요게 일단 오프닝이었고 오프닝은 아니었죠. 예, 재미삼아. 진짜 오프닝은 뭐냐면 이 제임스 웹이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외계 행성에 저런 외계인 말고 외계 행성에 모종의 생명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의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잠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 과학자들의 말투잖아요. 잠정적인 증거가 제가 많이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런 말씀 잘하시죠. 이게 이제 제임스 웹이 황화 디메틸 분자를 감지한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분자가 지구에서는 생명체만 만들어내는 물질이라는 것이고 뭐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지만 120광년 떨어진 행성이라니까 우주 규모에서 먼 건 아니잖아요. 가깝죠. 굉장히 가깝죠. 꽤 가까운 편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분자가 감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이 행성의 대기에서 메탄하고 이산화탄소도 나왔대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걸 보면 물로 된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구에서는 이 DMS라고 하더라고요. 황화 디메틸을 이거를 지구에서는
그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거다. 네. 그 유일하게 생명체만 만들어내는 것이다 보니 이게 만약 감지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연구를 더 지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어쨌든 이 DM에서 감지된 게 확인되는 것만도 1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저도 이게 잘 몰랐는데 왜 2020년에 우리 금성에서 네. 그 포스핀이라는 네. 그거 발견됐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1년쯤 뒤에 또 그게 아닐지도 아니다. 모른다는 그 네. 반론이 나왔었더라고요.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때 꽤 시끄러웠었는데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뜨겁고 막 그런 표면보다 네. 오히려 뭐 지상 50km 이런데 좀 시원하고 그런데 있어도 뭐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또 이것도 그 반론이 나와가지고 좀 흐지부지된 감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제임스 웹이 이런 거를 지금 네. 뭐 찾은 것 같다라는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금성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정확한 네,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신빙성이 있는 모습인 것 네. 같아요. 그건 어쨌든 JWST가 관측을 한 것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메탄만 발견된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메탄을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메탄을 네, 처음으로. 그 외계 행성에서 네. 메탄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최초로. 그리고 이게 신뢰도가 99.9999% 메탄의 네, 경우는? 메탄의 경우에는요. 오. 그래서 메탄을 발견한 것만 해도 엄청난 발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메탄의 경우도 우주에서 그렇게 흔한 물질이 아니라서 네. 네. 그 메탄은 이제 생명이 아닌 경우에도 나오긴 하지만 나오긴 하지만 네. 생리는 경우 가능성이 높죠. 높죠. 네, 근데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메탄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분해가 농도가 되죠. 내려갑니다. 메탄은 금방 네. 분해가 되죠. 네, 근데 만약에 생명에서 만들어지는 메탄이면 계속 공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유지가 발견이 되는 된다는 거는 뭔가 공급이 있지 않겠냐. 음. 네, 공급은 주로 생명체이기 네. 때문에 네. 거기다가 만약에 이 DMS라는 거 네. 황화 이 정도면은 있다고 봐야 돼요. 뭔가 있을 것이다. 네. 백식강님 그게 멀진 않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간다는 생각하면은 간다고 생각하면 좀 다른 얘기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생명체가 없다라는 증거를 찾기 힘들어요. 꽤나 구체적인 네. 지금 네. 얘기가 나온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이거 게다가 제임스 웹의 네. 정말 다양한 네. 업적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제임스 웹 하다 보면 아무래도 먼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네. 뭐 우리 늘 하시던 얘기 네. 그 우주의 거의 끝에 뭔가를 보고 뭐 이런 맞습니다. 120광년 정도는 바로 옆방이나 거의 다름없는 옆이죠. 그런 거리를 보다가 또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도 흥미로웠는데 여하튼 이제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행성 이름이 K218b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구랑 이제 유사한 환경일 건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이게 뭐 암석 행성은 아닐 수 있다고. 네, 해왕성하고 비슷하게 생긴 해왕성이 그 비교적 작은 편이고 네. 바깥에 있는 네. 외행성 맞아요. 중에는 네. 그래서 이런 행성을 하이션 행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이션이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수소를 따고 그다음에 오션의 뒷부분을 따서 하이션 행성인데 수소의 대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바다가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소 밑에는 물바다가 네, 있는 거예요. 물바다가 있고요. 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대륙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요. 땅은 없다. 네, 땅은 없고 완전히 바다로만 이루어진 그런 행성이지 않을까. 근데 해왕성도 그런가요? 해왕성도 물바다가 바다가 있나요? 메탄으로 된 바다가 메탄 있습니다. 바다가 네, 거기는. 메탄 바다가 근데 있습니다. 여기는 분위기로 보아 물바다가 있을 수도 있는. 여기도 사실은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메탄은 확실히 발견됐는데 예전에 2019년에 허블이 수증기를 발견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번에는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메탄은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메탄의 바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나오는 걸로 봐서 생명 활동이 네, 무슨 뭐 DMS. 외계 문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네. 그거는 뭐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발견한 얘기가 아니고 생명 활동의 일부 증거가 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외계 문명이 또 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것이다. 확률적으로. 지구의 9배 크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해왕성보다는 좀 작은 것 같고. 네, 해양성보다는 작죠. 네. 그래서 이런 행성들이 뭐 얼마나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는 또 생명 행성 하면은 아무래도 암석 행성들을 네. 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지구를 지구형 행성. 네. 비교를 하게 되니까 뭐 바다도 있고 대륙도 있고 뭐 이런 곳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돌덩어리 행성을 네.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있어 보인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정말 외계 생명체가 있다라는 거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려면 뭐를 찾아야 될까요? 여기서 이것들 외에.
사실 우리 이러한 생명체가 만들 수 없는 어떤 좀 인공적인 화합물 이런 것들은 정말 플루토늄 이런 거, 네, 뭔가 폭발의 증거, 뭔가 이렇게 문명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프레온가스 뭐 이런 거. 아, 네. 예, 그래서 뭐 테크놀로지가 이제 어떤 테크놀로지 지표가 되는 그러한 지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생명 활동뿐만 아니고 심지어 문명도 있다.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제 플루토늄 말은 사실 어디서 제가 읽어서 드리는 네. 말씀인데 플루토늄은 자연계에서 거의 안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핵폭탄을 썼다는 얘기죠. 애석하게도 이미 멸망한 문명일 수도 그럴 수도 있는 있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 게 만약에 나오면 그거는 엄청난 화제가 되긴 하겠네요. 네, 네. 확실하게 검증이 되면. 확실하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거기 뭐 플랑크톤 네, 정도는 네. 어쩌면 네.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 망원경을 이게 뭐 좀 황당한 얘기긴 한데요. 지금 제임스 웹도 어마어마하게 잘 보이긴 하지만 한 예를 들어 이렇게 먼 데는 말고 뭐 알파 센타우리 네. 이런 주변의 네. 행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네. 실제로 좀 가시광선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표면을 그 정도 망원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에서도 안 되고. 그 거리에서는 네.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명왕성도 작은 보기 행성. 힘든 수준이니까 그렇죠 아직은. 네. 표면을. 뭔가 저 우주에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허블의 한 10,000배 그 정도 되면. 그거야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못할 게 뭐겠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죠. 그거보다는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알파 센타우리 정도는 알파 센타우리에 그 보내겠다는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조그만 것들 보내겠다는. 브렉스루. 예. 네. 가면은 거기서 탐사 활동을 이제 하게 되면 가서 보면 되죠. 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네. 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외계 생명체란 것이 뭐 얼마나 흔하냐 아느냐냐 또 뭐 외계인이란 것이 문명이란 것이 네.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느냐 이제 소위 드레이크 방정식 같은 식으로 네. 따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적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요즘은 뭐 그런 것도 봤어요 제가 우주에 이 생명체 지적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마저도 과학자들이 많이 쓴 책이었는데 네. 여러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그중에 한 꼭지로 들어가 있는 걸 봤거든요. 어, 아예 그런 관점도 좀 이제 근데 그거는 글쎄요. 물론 우리 지구에서 이런 지적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이 여러 가지 우연히 겹친 거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공룡이 만약에 소행성 때문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공룡들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네, 공룡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없었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률이 합쳐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주에는 너무나 많은 행성이 있다. 너무나 많다. 네. 정말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개수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나보다는 더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외계인이 있다는 거를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거를 증명하기도 어렵지만 없다는 걸 증명하면 불가능하잖아요. 없다는 건 원래 증명하기 원래 증명이 힘들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만 발견되면 제가 언젠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다는 걸 증명하라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참 뭐 이번 올 21세기 안에는 네. 뭔가 그래도 나올 늦게 것 봐도 같아요. 네. 네,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21세기가 좀 남았죠. 네, 많이 남았죠. 같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외계행성 특집의 오프닝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고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두 분이 계속 그 얘기를 해주실 건데 네. 관련된 네. 일단은 제가 책 이벤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의 책 이벤트는 센티언스라는 책이에요. 네, 제목은 센티언스고 The Invention of Consciousness예요. 그 의식의 발명이라는 진화적인 관점에서 이제 의식에 대해서 바라보는 책인데 진짜 오랜만에 제가 좀 꽂힌 책입니다. 제가 요즘은 책을 보면 뭐 디테일이야 뭐 그렇지라도 뭐 이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는 웬만한 건 다 들은 얘기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딱 보면 이런 얘기구나 하고 이렇게 막 확 꽂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만. 근데 이 책은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니클라스 험프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신경 심리학자, 혹은 뭐 진화 심리 계통도 연구를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이제 심리학 명예 교수이고 그래서 네. 상당히 흥미로운. 근데 과학자는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 책을 보면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센티언스라는 게 제가 사실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은데. 센티언스라는 게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뭐 지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조금 약간 풀어서 얘기하자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SF에서도 이걸 이제 형용사로 바꿔가지고 센티언트 빙, 센션트라고 그러죠 보통. 센션트 빙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식이 있고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뭐 스스로가 살아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뭐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외계에 나가서도 걔네들은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와요. 특히 스타트rek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스타트rek에서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익숙해졌던 그런 이제 단어이긴 한데 요즘 이제 뭐 AI 이러면서 과연 이제 의식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의식, 지각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의식이 있고 지능이 있고 또 자기인식, 네. 셀프 어웨어너스 뭐 이런 식의 자기인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마음도 있고 여러 표현이 있는데 비슷비슷하지만 또 서로 조금씩 다른 네. 느낌이고. 근데 어쨌든 이 책은 뭐냐면 결국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게 되면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센티언스, 이 지각, 여기서 뭐 지각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 네. 있는데 지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생물도 갖고 있는가,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생물이 갖고 있으며 뭐 로봇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얘기가 뒤에 설명이 되는데 앞부분에 되게 흥미롭게 이게 흥미를 끄는 부분, 특히 흥미를 끄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맹시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개념인데 이게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여기서 처음 봤는데 뭐냐면은 이건 완전히 과학 개념입니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정말로 있더라고요. 이상한 게 아니고 니콜라스 험프리가 원숭이 연구를 하다가 그 시각 피지를 원숭이에서 제거했는데 원숭이가 시각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이상해가지고 이거 좀 사이비 얘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각도로 봤는데 실제로 그 연구가 있었고 다른 연구도 있었고 사람 연구도 있었고 뇌과학 분야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피지를 제거를 하거나 시각 피지를 손상을 입은 사람의 경우에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의 경우는 그 시각 피지를 우회해가지고 뇌의 다른 영역에서 감지를 하는데 본인이 보고 있다는 걸 몰라요. 본인이 보고 있지도 않은데 움직임은 감지를 하고 반응을 하고 근데 그런 연구가 꽤 오래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뇌과학에서도 이거는 아직 좀 미지의 분야라고 합니다. 근데 현상은 확실히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감각은 뭐고 인지는 뭔가, 감각과 인지의 관계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가 이런 거를 따지고 들어가는데 이 책이 제가 흥미로운 포인트는 뭐냐면 과학책이지만 어느 정도 인문학적 감각이 없으면 좀 힘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선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적인 추상적인 느낌들이 꽤 있고 좀 모호하게 좀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과학책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얘기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런 과학책이고 과학 얘기 뭐 진화, 의식, 뭐 뇌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인문학적인 접근이나 또 그런 부분들 또 인문학적 해석 그런 접근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재미가 있어요. 또 본인이 연구하면서 겪은 거랑 뭐 주변에 무슨 연구자들하고 있었던 그런 마치 자서전처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스토리도 재밌고 요즘 과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죠. 이 분야. 근데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 기계적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뇌과학 책은 너무 환원적으로만 접근을 하거나 또는 뭐 너무 이렇게 저렇게 된 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에 비해서 약간 무슨 그 인문학 특유의 그 추상성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면서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좋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또 늘 그렇듯이 저희 회원들 10분에게 사람들 한 10분에게 드리는 거고요. 항상 응모 방법은 똑같습니다. 저희 사람들 회원들한테는 뉴스레터가 나가거든요. 거기 이제 버튼이 있으니까 그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셔서 응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응모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도 한번 사서 읽어보면 책이다. 저 좀 중간 정도 읽었는데 재밌습니다. 또 관심 한번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면서 응모를 언제 발표하나요? 자, 응모 기간은 지금 이제 업데이트된 게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에 우리가 별에는 사람들이 업데이트가 된 상태고요. 일주일 동안 하면 되겠죠, 뭐. 그렇죠. 네. 빨리 알려줘야 될까봐 안 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매출, 빨리 안 됐구나 판단하고 빨리 사게. 책의 매출이 떨어지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6월 13일 밤 12시까지 받는 걸로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받으면은 뭐 그냥 주말 지나서 바로 발표를 드리고 붙은 분들한테 저희가 개별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10분에게 개별 연락을 아마 그 16일 월요일 정도에 가지 않을까.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안 됐구나 하고 빨리 사시는 게 좋다. 얼른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재밌는 책입니다. 자, 책 이벤트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외계 행성 특집에서 네. K 박사님은 뭘 준비해 주셨습니까? 외계 행성 특집은 그 정미훈 교수님께서 하실 거고요. 네. 네, 저는 외계 행성 최초 발견의 뒷얘기. 그것도 뭐 특집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제가 원래 주로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그 메인 천문학자셨는데 이제는 주로 이제 뒷얘기 같은 것을 다루는. 네, 그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네, 어떤 얘기십니까? 그 기억하실 분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에 천문학자 세 분이 노벨상을 받거든요. 네. 그 노벨상을 계속 천문학자들이 하도 많이 받고 있어서 그쵸. 제가 이 정도면은 노벨 천문학상이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 타이밍에 또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제임스 피블스라고 그 밑에 해설을 보시면 그 Theoretical Discoveries in Physical Cosmology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게요. 예, 그냥 코스몰로지에 대한 이론적인 발견들. 예, 약간 특별하게 뭐 하나를 딱 발견을 해서 드린 게 아니고.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 그 노벨상은 약간 공로상 분위기. 평생 공로상 분위기인데. 예, 그런 느낌으로 사실 받으셨어요. 이분이 워낙 많은 곳에 역할을 하셔가지고 뭐 우주 배경복사부터 우주 뭐 진화, 빅뱅, 인플레이션 온 건데 그 우주론과 관련된 이론적인 분야에는 끼지 않는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 빅뱅의 메아리라는 책에 그 이광환 박사님이 써주신 거죠? 네. 잠깐 나옵니다. 사실 그 책의 주인공은 그 이분의 동료이신 그 데이비드 윌킨슨이라는 분이거든요. 그 W맵의 그 W가 그렇죠. 그 윌킨슨이신데 그분이랑 같이 일을 했었던 거기도 역시 기여를 하셨고 그때 이제 그 빅뱅 이론이 다시 나왔을 때 그 빅뱅의 온도가 대략 뭐 3도 정도일 거다라고 저분이 계산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찾으려고 이제 그 윌킨슨이 망원경 만들던 도중에 그 노벨상 받으신 분 펜지아스와 윌슨이 우리가 발견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이제 접게 된 그런 스토리에 거기에도 들어 계시고 온갖 중요한 발견의 깍두기로 온갖 중요한 우주론 관련 발견은 다 저분이 이론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받으셨는데 나머지 두 분이 받은 게 최초 외계 행성 발견이었습니다. 최초 외계 행성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외계 행성 발견이 중요한 일이었다. 과학 역사에서. 90년대였나요, 아마? 발견한 게 저분들이 발견한 게 1995년입니다. 그죠. 네, 생각만큼 옛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옛날이 아니에요. 1995년에 처음으로 외계 행성이 발견되어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저기 잘 보시면 이제 For the Discovery of Exoplanet Orbiting Solar Type Star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 타입의. 이게 별 타입의 별. 왜냐하면 저분들이 사실은 최초로 외계 행성을 발견한 분들이 아닌 거예요. 저 기억나는 거는 그 중성자별. 그렇습니다. 그죠? 네, 최초의 외계 행성 발견이 아닌데 저분들이 받은 거예요. 최초의 외계 행성 발견은 뭐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솔라 타입 스타가 아닌 데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네. 중성자별 옆에 있던. 그렇죠. 펄사에서 발견된 거예요. 펄사. 네. 그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하는데 1990 이분들이 발견한 거는 1995년인데 1991년에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앤드류 린이라는 교수님이 펄사 주변을 도는 그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라는 걸 네이처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91년에 발표를 해서 1992년 1월에 열린 그 AAS라고 미국 이제 천문학회 미팅에서 초청 강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저희가 그 네이처도 발표를 했고 이미 논문까지 발표되어 있고 발표를 준비하다가 최종 점검을 한 거예요, 데이터를.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전에 발표한 거는 이분이 어떻게 그 펄사 주변에 외계 행성을 발견했냐면은 나중에 아마 전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펄사가 그 주기가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그 펄사가 이제 빠르게 회전하는 별인데 회전 주기가 너무나 정확해서 거의 원자시계만큼 정확하다. 그래서 그 펄사 주기가 변화되는 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쓰잖아요. 뭐 저번에는 중력파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그 주기가 살짝 변하는 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변하니까 주변에 뭔가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중력 영향이 있다. 예, 중력의 영향이 있다. 그걸 가지고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목성 그 지구 질량의 10배 정도 되는 행성이 있다라고 이제 거의 논문까지 발표가 됐는데 그 약간 아리까리했던 게 그 행성의 공전 주기가 6개월이었어요. 6개월. 6개월 뭔가 좀 그렇지 않나요?
6개월 주기로 돈다. 지구가 지구랑 뭐 1년이잖아요. 맞아 떨어지네요. 네,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게 사람들이 약간 의심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네요. 그 우연이긴 좀 그런데. 네, 그래서 그분도 그걸 약간 의심해가지고 다시 오. 검토를 해보니 오.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지구 공전 영향이었습니다. 아. 예, 그 펄사의 주기가 변화된 게 주변에 행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네. 도는데 정확하게 원으로 돌지 않고 타원으로 돌잖아요. 그렇죠. 그걸 고려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 이럴 수가. 아 그럼 그때 발견된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어. 그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걸 발견하고 지구를 타원 궤도를 보증을 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행성이. 허망하다. 그래서 그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마 맞아요. 네. 그냥 그거 그때 발견된 거라고 아실 거예요. 그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분이 이제 또 반전이 있는 겁니까? 네, 그분이 이제 그 초청 강인에서 자기가 어떻게 발견했냐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초청 강인에서 제가 발견한 게 틀렸습니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아주 대단하죠.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알아내기 전에 자기가 알아내서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그래도 박수를 쳤어요. 격려를 했는데 바로 다음 발표가 자기들도 펄사에서 발견했다는 발표예요. 야 다른 펄사에서. 그 다른 펄사에서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발표를 했는데 이미 그 이제 린 박사가 먼저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늦었구나 했지만 우리도 발견했다라는 걸 네. 발표를 하게 돼서 그래서 그 초청 강인에 두 분이 연달아 이제 두 사람이 딱딱 발표하게 된 거예요. 최초 발견, 두 번째 발견. 네. 그런데 최초 발견자가 내가 틀렸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랬더니 두 번째 발견자가 최초 발견자가 돼버렸어요. 그분들은 맞는 거예요. 그분이 맞는 거예요. 아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펄사 최초의 외계행성 발견은 자기들은 두 번째 발견자인 줄 알았는데 와. 첫 번째 발견자가 틀리는 바람에 야 네, 자기들이 두 번째 발견자가 첫 번째 발견자가 된 겁니다. 그분들은 물론 이제 지구 공전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은 거겠죠.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자기들도 처음에는 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분위기 싸해지고 시급하죠. 그런데 우리도 발견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자기들이 최초가 아닌 거에는 좀 당황을 했지만 네네. 아쉬웠지만 저기가 발견했다니까 그래 펄사 주변에 핵성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틀린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틀렸대. 그래서 자기들은 당황하면서 그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 자기들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좀 고려를 했대요. 네네. 예, 자신도 고려하고 다 했는데 후속 관측으로 증명이 된 거죠. 야 뒷받침이 되어서 정말 바보 같은 그림이 될 수 있는. 방금 아니라는데 또 나가지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그럴 수 그랬는데 있잖아요. 이제 이분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훌륭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어요. 설명을 듣고. 알아듣고 근데 맞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박수를 치고 야, 네, 최초 발견을 축하했다. 자 이거는 책으로 나와야 되는 얘기예요, 진짜.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알겠습니까? 아, 책을 준비하다가 그렇군요. 중도 포기한 책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이게 그 당시에 뉴욕 타임즈 기사에 나왔고 네.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한동안 그래서 이 펄사 주변의 행성이 거의 유일했어요. 이 행성이. 네. 그러니까 그 최초 발견인데 거의 유일했는데 나중에 한 5개 정도 더 발견됐다 그래요. 네, 저게 이제 그 펄사 주변의 행성을 상상도로 그린 건데 네. 잘 보시면 행성이 3개 있습니다. 네, 펄사 주변의 행성이 하나가 아니라 그렇네요. 그 펄사 주변에 3개의 행성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주기 변화를 가지고. 저거는 저 펄사가 태양이었을 때 있던 행성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네. 이게 이제 펄사가 있다는 건 초신성 폭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초신성 폭발을 했는데 날아가고 다시 온 건지 그 날아간 건 같긴 한데 안 날아오고 버텨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날아갔다가 그 잔해에서 다시 만들어진 건지 긴 세월 아니면 동안. 주변에서 그 떠들어 다니던 게 잡힌 건지 뭐 그런 건 아직 모릅니다. 네. 근데 펄사 주변에 행성은 사실 잘 없잖아요. 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한 몇백 개를 뒤졌는데 대략 5개 정도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0.5% 이내다. 근데 이제 펄사가 아닌 별들은 거의 100%거든요. 요즘 그렇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거의 100%로 행성을 가지고 있는데 펄사는 0.5%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발견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근데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저건 왜 못 받았을까요, 노벨상? 그래서 이게 외계행성 최초 발견을 노벨상을 줬는데 그러게요. 펄사 주변에서 사실상 외계행성을 처음 발견한 걸 무시하고 네. 별 주변의 외계행성을 최초로 준 거거든요. 네, 펄사라고 뭐 차별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맞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네, 펄사 주변의 행성에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하긴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계 행성 하면은 다 그냥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지 펄사 주변에 도는 행성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외계 행성을 1995년에 발견했는데 그 전에도 발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은 이 발견한 게 아니고 다 아시는 얘기인데 1600년에 조르다노 브루노가 예, 다른 별에도 외계 그 행성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다가 화형을 당했죠. 예. 그 증거는 없었지만 어마어마한 통찰이긴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통찰이죠. 자기는 네.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단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1600년이 그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게 1543년이거든요. 150년도 넘게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지동설 얘기하면은 화형을 당하는 예, 그런 분위기에서 했는데 뭐 그건 옛날 얘기고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네, 코스모스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특별한 이제 거기 외계행성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외계행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바나드 별이라는 별을 소개합니다. 아, 버나드, 예. 알파 센타우리 그쪽? 알파 센타우리는 아니고 알파 센타우리계에 있는 별 다음으로 가까이 있는 그랬었죠. 6광년 정도 떨어진 별인데 고유 운동이 가장 큰 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1900년대 처음 사진을 찍을 때부터 발견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주목을 받던 별이었거든요. 근데 그 별에 그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코스모스 책이 그 책이 80년대에 나온 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외계 행성이 그 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그 책에 이제 번역을 홍승수 교수님이 하셨잖아요. 네. 지난번에 오신 그 홍승수 교수님 말고 돌아가신 홍승수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각주로 버나드 별의 행성이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근데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버나드 별이 계속해서 외계행성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게 네덜란드 출신의 천문학자 피터 반드 캄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네덜란드 사람이네요. 외계행성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피터 반드 캄프라고 이 사람이 버나드 별을 20년 동안 사진 관측을 했어요. 20년을 찍었으니까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게요. 움직이는 걸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똑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짝 흔들리면서 움직인다. 그거는 옆에 뭔가 행성이 있어가지고 행성이 돌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외계행성 발전하는 게 있죠 지금도. 네, 잘 많이 별로 없긴 한데 그렇게 해서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행성이 그 별이 움직이니까 그 주변에 목성 질량의 대략 1.6배 정도의 행성이 있다라는 발표를 1960년대에 합니다. 기나긴 연구 끝에 계산을 해가지고 네, 이제 20년 동안 관측했으니까. 그러니까 할만한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검증하기도 뭐, 어렵네 진짜. 어쩌겠어, 발견했나 보다라고 다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은하계를 여행하는 히치하이크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들어본 책이 맞네. 네, 그 책이 1979년에 나오는데 그 책에서 그 은하계를 여행하다가 중간 정거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그 버나드 별 주변의 행성입니다. 맞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있다라는 게 거의 10년 이상 정설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이제 10년이니까 그렇죠. 관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해서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런. 네, 안 흔들리는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더 계속 관측하겠다 해가지고 독일 출신의 천문학자 울프 하인스라는 천문학자를 고용을 해서 그 사람도 이름만 들어도 독일 사람 같네요. 네, 네가 더 열심히 관측해서 내가 봤던 걸 보여라.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울프 하인스라는 그 천문학자가 너무나 관측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독일 사람한테 그런 걸 시켰으니까요. 네, 너무나 정확하게 해보니까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없는 것 같다. 네, 라고 거의 검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것처럼 알려졌던 게 없는 게 된 거예요.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그런 것도 아까 그 얘기랑 섞어가지고 책에 써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것만 모아서. 하고 있었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알겠습니까?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는 당연히 안 좋아졌고요. 네, 그 이제 반드 캄프가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 배신감을 느낄 게 뭐 있나? 사실은 관측한 대로 나온 건데. 그러게요. 네, 근데 그 반드 캄프는 죽을 때까지 자기는 외계행성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약간 그 중력파 발견했다라고 예전에 그런 중력파 발견해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자기는 중력파를 발견했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있어요. 네. 이분도 자기는 끝까지 행성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뭐 관측은 왜 잘못된 건가요, 이분은? 마음의 눈으로 본 거죠. 야, 마음에 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그 누구죠, 그 화성에 그 운하 보신 분. 그렇죠. 그 양반도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오랫동안 가장 좋은 망원경으로 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방송을 잘 못한 건데 물론 그때 프로 천문학자들은 그냥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분 발견. 퍼시벌 로웰이죠. 네, 퍼시벌 로웰인데 그분이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니까 인정하지 않았는데 망원경은 어쨌든 그분이 제일 좋은 거였어요. 네. 그리고 계속 끝없이 본다고 하고 그리고 뭐 어쩌고 하니까 계절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네.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죠. 야, 참 신기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외계행성 최초 발견은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분광기로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식현상을 많이 쓰는데 처음 최초 외계행성 발견은 그 도플리 효과로 발견하거든요. 그 이제 도플리 효과 아까 비슷해요. 그 행성이 그 별 주위를 돌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걸 그 실제 겉으로 드러나는 움직이려면은 많이 흔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흔들리긴 힘드니까 도플리 효과는 실제로 그 행성이 그 태양 같은 별 주위를 행성이 돈다고 해서 움직이면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예, 굉장히 조금 움직이는 건데 그걸 도플리 효과로 이제 발견을 하려면은 분광기가 굉장히 정밀해야 됩니다. 그 정도 정밀한 거는 그 1990년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995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1990년대에 그걸 이제 하겠다라고 나선 그룹이 있었어요. 그 분광기가 발명이 되니까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이제 릭 천문대에서 그 미국에 있는 릭 천문대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오프 머시라는 분하고 폴 버틀러 이름 얘기해드려야 돼요. 안타까운 분들이라서.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10년 정도 계획으로 이제 분광 그 관측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계행성이 별 주위를 돌면은 지구 정도로 생각한 거죠. 몇 년은 쌓아야 그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네바 천문대에 있던 미셸 마유로라는 분하고 디디에 쿠엘로 아까 그 노벨상 받은 분들이에요. 그 두 분이 이분들은 외계행성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니고 상성을 연구하는 분들이거든요. 상성을 연구하다가 우리도 외계행성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관측을 하다 보니 우연히 그 100조짜리 51이라는 별에서 뭔가 이상하다.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런데 행성이 질량은 뭐 목성 질량 정도인데 공전 주기가 4.2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행성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대학원생인 그 디디에 쿠엘료가 먼저 관측을 해서 지도 교수한테 미셸 마유로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그때 미셸 마유로는 하와이에 있었대요. 한식년으로 물어봐서 아니 행성이 이럴 수 있나요? 했더니 그 사람이 뭐 안 될 게 뭐 있어? 그래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그 1년 넘게 검증을 합니다. 자기들 데이터를 검증을 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행성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논문에 발표를 하고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논문은 이제 투고를 해놓고 학회를 발표를 하니까 그 발표 자리에 앞서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던 지오프 머시하고 폴 버틀러가 있었어요. 오늘 학회 비극 얘기가 여러 번 나오네요. 그걸 듣고 자기들은 이미 관측해 놓은 거예요. 몇 년 동안 모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분석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분들이 먼저 발표를 한 걸 데이터는 자기들이 먼저 얻어놓고 일주일 후에 이분들이 한 게 맞다라는 걸 확인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그 네이처 논문에는 그 두 분한테 감사의 말이 있습니다. 확인해 줘서 고맙다. 하지만 노벨상은 저 두 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확실하게 하려고 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짧은 주기에 행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한 두세 개 더 발견했어요. 곧바로. 네, 그분들이. 네, 그분들이. 하지만 노벨상 최초가 아니니까. 야, 참 애매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여기서 우리는 과학에서도
그 노력보다는 운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운7 기삼이란 말 있잖아요. 네. 진짜로 운이 7이고 아니에요. 운이 9입니다. 운이 9. 네, 운이 9고 노력 및 기타 등등은 1인 상황이 정말 많긴 한데. 근데 보통 노력하는 사람이 운이 좋긴 해요. 그 노력에 1이 없으면은 뭐 네. 운도 안 네. 따르는 거는 100% 네. 확실하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공전주의가 짧다 보니까 1년을 연구를 하셨어도 뭐 공전은 뭐 수십 그렇죠. 번을 네, 네. 그거를 그러니까 공부하신 거니까. 짧으니까 4.21이면은 네. 뭐 한 달만 관측하면은 그러니까 검증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딱 집중적으로 또 운 좋게 발견을 해서 네, 그분들은 적어도 몇 년을 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게 근데 합리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태도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태도로 네. 연구를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요행을 바라고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큰 교훈을 주네요. 네. 그 운이란 것의 미묘한 부분은 운을 노린다고 또 운이 오는 건 절대 아니고, 운에 기댄다고 또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참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촬영한 사람이 아니고 네. 나중에 촬영해서 분석한 사람들이 결국은 먼저 노벨상의 발표를 수상자가 되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다. 네, 라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재미있는 외계행성 뒷얘기네요. 근데 네. 재미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펄사가 차별받은 부분도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유는 있다. 네, 네. 외계행성 발견은 결국은 이제 생명체랑 좀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펄사 주변에 있는 외계행성들한테는 뭐 이렇게 레디에이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뭐 쏟아져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거기 네. 뭐가 산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네, 상태일 네.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 태양 같은 저런 별들 주변에 있는 행성은 어쩌면 우리랑 비슷할 가능성들이 또 있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저분들은 최초 발견도 아니고 그렇죠. 최초 관측도 아닌데 얘기해요. 받았네요. 어쨌든 야, 최초 발견 별 주변 야, 최초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거 뭐 솔직히 말해서 조금 그렇다. 아마 자기들이 제일 놀랐을 거예요. 뭐 우리가 받아도 돼 이러면서 진짜로.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무슨 운이든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과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운을 기대진 마시고 운에.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맞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외계행성 최초 발견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돌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분들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 볼츠칸이라는 분이거든요. 네. 알렉산더 볼츠칸, 그 펄사에서 처음 발견한 분. 네. 그분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최소한 공동으로 받지 그러니까 않을까. 세 명이 같이 이렇게 하던가. 네, 뭐. 네. 근데 저분은 피블스 저분은 전혀 다른 걸로 받으신 상관이 거잖아요. 없는데. 평생 공로상. 네, 노벨 평생 공로상을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분야랑 상관없이 주는 걸로. 그러게요. 네. 솔직히 노벨 경제학상 좀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네. 경제학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노벨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런 변화가 또 천문학상도 좀 따로 하고 네, 네. 물리학상이랑 나눠가지고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알려드리는 게 네. 알렉산더 볼츠칸입니다. 알렉산더 볼츠칸 비운에 네. 네.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인데 상을 못 받으셨고 지금 네. 살아 계신가요? 네, 네. 예, 살아도 계신데도 얼마 전 일이에요. 네, 그렇죠. 얼마 안 된 2019년. 일입니다. 네.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네요.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뭐 때문에 포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좀 쓰시죠, 모아서 이런 거. 뭐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언젠간 나오겠죠. 네, 이렇게 K 박사님의 재미있는 외계 행성 발견의 뒷얘기들과 정말 운구 기일의 인생사에 대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고요. 이제 진짜 핵심적인 얘기, 외계 행성 특집의 메인 네, 얘기가 이제 진짜 외계행성 얘기. 네, 진정한 외계 행성 얘기. 앞에 제가 한 오프닝이나 K 박사님 얘기는 약간 재미삼아 좀 네. 했던 부분이라면 우리 외계행성은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90년대에 발견이 됐고 이후에 뭐 몇백 개 발견되고 몇천 개 발견되고 뭐 식현상이니 중력 렌즈 현상이니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라든가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세계짜리 망원경 KMTnet 뭐 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번 10년 동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발견되고 저렇게 발견되고 그렇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라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한 번 더 정리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아마 전명환 교수님 해주시지 않나. 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이 외계 행성도 사실은 엄청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방금 처음에 이제 외계 행성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합니다. 많아요, 종류가? 제가 보여드리는 표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은 제가 요거 이 나사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5,523개 정도의 외계 행성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4,100개 정도가 횡단 방법을 통해서 방법? 네,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거죠? 식현상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잠깐 도플러 효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방법으로도 1,000개 정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5,000개 정도가 지금 1995년부터 지금까지 발견이 된 건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행성이 많은 건지 아닌지를 좀 감을 잡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은하에만 별들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네, 우리 태양도 그 1,000억 개 별 중에 하나인데 이 태양계에는 8개 행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우리 은하 안에만 8,000억 개 정도의 외계 행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은하가 또 관측 가능한 우주에 1,000억 개가 또 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 것이죠. 1,000억. 네. 아주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서 뭐 5,000개라고 하면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실제 관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많은 겁니다. 5,000개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분의 1도 아직 찾지 못한 그렇죠. 경우네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냥 우리 은하에서도 우리 태양계 주변에 있는 그런 행성들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결국에는 이러한 외계 행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외계 행성에 있는 어떤 생명체와 소통을 하고 싶은 것이죠. 예.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신호를 받기도 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단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성공했으면 이미 난리 났습니다. 네, 그랬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 보내는 곳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주소. 예, 우리가 이제 택배를 보내는데 그 택배를 받을 사람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 사진이. 네, 이 사진을 제가 그래서 택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RA15 메시지라고 해서 1970년대에 보낸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보내냐면 이러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행성이 많은 곳 바로 구상성단에다가 보냈습니다. 좀 밀도가 네, 높은. 밀도가 높은. 그래서 우리 은하 중심부에 보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죠. 왜냐면은 1970년대 보냈으면 아직 50년이 안 됐는데 은하 중심부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만 25,000년이 걸립니다. 밀도도 중요하지만 네. 너무 먼 데로 보낸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갔다가 다시 오는 데만 5만 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장담하는데 그 전에 인류가 멸망하거나 아니면 거기 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정말 운이 좋게 그 신호가 가다가 중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수신을 할 수도 그렇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메시지도 뭔가 주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어떠한 제대로 된 주소록을 만들자라고 하는 노력이 시작이 됐고요. 그것들이 이제 외계 행성의 주소록을 만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견한 외계 행성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성들 중에 그럴싸한 행성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던가 신호도 보내보던가 이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5,000개 중에서 지구형 행성이 한 몇 개 정도가 있냐면은 어떤 거를 지구형 행성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뭐 작게는 20개 정도 그리고 많게는 한 200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5,500개 중에 대부분은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해왕성형 행성.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K218b라고 하는 네네. 최근에 발견된 게 이 해왕성형 행성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거는 뜨거운 목성형 행성. 뜨거운 목성. 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아주 많은 그 행성들이 이 뜨거운 목성형 행성입니다. 아까 최초 발견 그 행성도 뜨거운 목성형 행성. 나중에 얘기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이 해왕성과 목성 우리 네. 태양계에 있는 네. 이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크기 외에? 우선은 이 해왕성형 행성 안에는 이 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다가 있을 거라고 메탄의 바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목성형 행성은 그냥 가스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아예 돼요. 그냥 가스밖에 네, 없고. 완전히 가스로 되어 있는. 해왕성형 행성의 경우에는 네. 밖에는 가스지만 네.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면 바다가 있을 수 있는 액체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차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너무 당연한 게 존재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존재감이 크고 등치도 크고. 네, 덩치도 크니까 당연히 발견되기가 너무 쉬웠던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왜 행성을 발견하기 어려운가라고 할 때 뭐 당연하게 답은 존재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네.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이죠. 네, 작고요. 그리고 물론 그 지구 안에서도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생성이 되긴 하지만 핵융합 에너지에 비하면 거의 무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행성을 돌덩어리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예, 그냥 돌덩어리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돌덩어리가 우주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예. 빛도 안 내고 뭐 보이지도 않는데 네, 네. 보이지 않는 걸 찾는 거잖아요. 사실상. 거의 그냥 깜깜한 것을 그렇죠. 찾는 것이죠. 네. 하지만 다행히도 이것이 이제 모항성이라고 불리우는 항성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반사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사 빛을 우리가 관측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처음에 어떻게 이 행성을 발견할까라고 할 때 이 반사 빛을 관측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항성의 빛과 비교하면 너무 어두운 것인데요. 이걸 제가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낮에 우리가 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별이 졌다고 생각하는데 별은 사실 있거든요. 네. 그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밝으니까 그 희미한 별빛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유일하게 낮에 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식입니다. 저 계기 있을 때 봤습니다. 네네. 보셨어요? 네. 별이 정말 보이더라고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뜨더라고요. 별이. 소위 말하는 뜨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 내년에 보러 가지 않나요? 내년에 저희 가려고 좀 준비하고 그렇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기이식처럼 갑자기 이렇게 아주 밝은 대상을 그냥 가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빛 차단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코로나 그래프. 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애니메이션이 가운데 까맣게 되어 있는 게 어떤 카메라 앞에 장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모항성의 빛을 가렸을 때 여기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그것들이 행성입니다. 저게 신기한 게 우리가 오히려 직관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저기 가서 저 별을 빛을 다 가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생각이 돼요. 네, 맞아요. 그게 아니고 있어요. 우리 네. 눈에 보이는 것만 가리면 네. 옆에 있는 저 별들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코로나 그래프 그게 간단한 장치. 방법이 있는데 그 뭐지? 달이 태양을 가릴 때 가서 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이즈가 맞으면 되는. 그렇죠. 네. 우리 앞에서 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보이잖아요. 그냥 네. 너무 쉬워서 오히려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예. 예. 그 밤에도 그 밖에 막 밝다고 해도 가로등 가리면 보여요. 저기서 그래요? 가로등이 떠 있잖아요. 손으로 탁 가리고 저쪽 보면 보입니다. 같은 어, 논리네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잘 안 들고 네. 뭐 밝아서 별도 안 보고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네.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여러분 참고로 밤에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한 70여 개를 발견을 했고요. 저런 식으로. 네, 그리고 JWST에도 이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그래프 장치가 있는데 이 JWST가 관측한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맨 밑에 4장의 사진이 각기 다른 파장에서 행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가장 정중앙에 있는 것이 행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1시 방향으로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지금 가려져 있는 모항성이 가려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별표되어 있는 위치가 별이 있는 예, 위치인가요? 그 위치가 별이 있는 위치예요. 가려놓고. 네, 저것이 네. 뭐 당연히 실제 별의 모습은 아닐 것이고 야 실제 별은 저렇게 생기면은 진짜 네. 흥미롭긴 하겠네요. 네. 근데 이게 300광년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인데 이거를 저희가 행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 이, 정도는. 네, 이 행성이 얼마나 크냐면 목성 질량보다 한 9배 정도 크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컸으면 그러게요. 별이네요. 네, 별이 될 뻔했네, 별이 될 진짜. 뻔했던. 그리고
그리고 이 거리가 모항성으로부터 거리가 엄청 멀어서 공전 주기가 630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코로나 네. 그래프가 이 모항성과 그리고 행성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빛을 가리면 충분히 보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일단 너무 가까우면 또 안 보이겠네요. 그것도. 네, 안 보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요 별의 이름, 이 행성의 이름을 HIP 65426b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행성의 이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 행성의 이름을 짓는 게 앞에는 모항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B라는 거는 거기 그 행성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행성의 그 알파벳을 B부터 붙여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태양계를 이런 식으로 붙이면 태양은 태양 대문자 A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수성은 태양 B, 그리고 지구 그 금성은 태양 C, 지구는 태양 D 이렇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다 B예요. 이 말은 가장 처음에 발견된 행성이기도 하고 모항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행성일 가능성이 가장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B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건 행성이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B라는 단어가 많이 붙긴 하더라고요. 네. 이 행성들에. 네, 이게 다 행성이에요. 네. B가 붙으면, 네, 알파벳이 붙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튜브로 영상 보시고요. 팟캐스트로만 듣지 마시고 이게 저희가 4개의 프로가 있는데 솔직히 격동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오디오로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뉴스 앤 올디스도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고 삼태성주도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데 별에는 사람들만큼은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원체 잘 만들어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회에 꼭 유튜브 가셔서 좀 제발 저희 10만 좀 9만 3천 몇 배인가 계속 멈춰져 있는데 10만도 좀 넘어가고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네, 아직 그 10만 명을 못 넘어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조금 남았는데.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그거 좀 여러분 그거 좀 들으시는 분들이 옆 사람 한 번만 찔러줘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가족 중에 안 봐도 상관없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그냥 구독만 버튼 눌러도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물론 보시면 좋지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욕심만 부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이 별 해는 사람들은 동영상을 보시거나 정 아니면은 저희 이제 PDF 자료는 올리니까 그거라도 좀 보시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그런 별빛 차단 기법을 이용을 했는데 그거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행성만 발견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아까 K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요. 요거는 직접적으로 행성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성의 존재감을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문장이 이제 조금 잘못된 게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라고 하는 그 문장 자체가 정확한 문장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지구가 태양과 지구의 질량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전한다가 정확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 공전을 하는 네, 거죠. 서로 공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도 사실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렇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태양계로 따지자면 우리 태양계의 가장 무거운 행성인 목성만 만약에 따져보게 되면은 목성과 태양 사이의 질량 중심점은 태양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의 바깥에 있습니다. 네. 목성 원체 무겁고 크다 보니까 네, 네. 그 목성이 그래도 태양의 질량보다 1000배 정도 가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량 중심점을 바깥으로 끌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돌게 되냐면 이렇게 행성뿐만 아니라 별도 이 모항성도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매우 과장됐긴 했지만 매우 과장되지만 원리는 네, 원리는 바퀴 이렇고요. 도는데 12년 걸립니다. 또 태양도 저거보다 훨씬 적게 움직일 것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태양이 움직이는 게 마치 펭귄이 뒤뚱뒤뚱 걷는 그런 모양이라고 해서 우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영어로. 그래서 우불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법을. 네. 그랬을 때 사실은 목성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7개의 다른 행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은 질량 중심점이 계속해서 변해요. 우리 태양계의 질량 중심점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행성 같은 경우는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을 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모항성이 공전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이제 적색 편의가 나타나면서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관측을 하다 보면 왜 이
모항성이 움직이고 있지라고 하는 게 아마 그 근처에 어떤 행성이 있나 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움직임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 행성이 모항성에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덩치가 크거나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래서 이것을 이제 시선 속도 방법 아니면 우불 방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되게 세밀한 관측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정밀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분광기가 아주 정밀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뭐 우리를 향해서 광속으로 왔다 광속으로 멀어지고 이러지 않을 테니까 네. 매우 천천히 맞아요. 조금 움직이니까 네. 거기서 저 청색 편의하고 적색 편의를 이제 감지를 해내는 네. 그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선 속도 방법을 통해서 한 천여 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프록시마 B. 아까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인데 이 개가 바로 센타우리, 그 알파 센타우리 그렇죠.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이 네.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로부터. 그래서 한 4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 근처에 있는 이 행성을 발견을 이 시선 속도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있는 행성이 지구형 행성일까? 그리고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구랑은 좀 많이 다른 모양이긴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의 태양과는 달리 모항성이 적색 외성이에요. 네. 그래서 적색 외성이 가장 우주에서 흔한 별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할 때 모항성이 적색 외성이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네. 네, 대부분이 적색 외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만약에 이제 지구형 행성 같은 것이 있으려면은 모항성과 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행성들이.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경우에는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과 태양과의 거리보다 한 40분의 1 정도로 40분의 1이요. 네. 어이구. 엄청 가까이에서 이제 공전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좀 생명이 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기 시작하네요. 네. 그리고 이 만약에 두 개의 천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조석 고정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회전하는 그 천체의 공전 속도, 공전 주기와 그다음에 자전 주기가 같아지게 됩니다. 지구와 달의 관계죠. 네, 지구와 달의 관계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달의 앞면만 네.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그럼 그 사람의 앞면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프록시마 B도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실제 관측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실제 관측한 거면 완전 좋겠는데 네, 이 정도 네. 기술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러면 많이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기술력이면. 네. 근데 이거는 이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뒷면. 그래서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항상 추울 테니까. 네, 항상 추울 때니까요. 네. 그리고 왼쪽이 앞면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녹아 있는 정도, 그러니까 앞에가 좀 녹아 있는 형태이죠. 저거는 바다가 아니고 아예 그냥 암석이 녹아 있는 수준인가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저도 하긴 뭐 지금은 또 잘 정확히 알기도 모르겠는데, 어렵겠죠. 네, 그 정도로 온도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이 네네.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형태가 여기 딱 보시면 이 그림이 뭔가 좀 닮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의 눈화라고 닮았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이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사람의 안구, 그래서 뒤쪽은 흰자에 해당을 하고요. 얼음 부분은 네. 흰자에 해당하고, 그리고 모항성을 보고 있는 영역은 약간 녹아서 이렇게 검은 눈동자 같은 네. 그리고 그 정중앙에 가장 이제 많이 빛을 받는 동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볼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행성들은 이런 아이볼 행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저런 말을 실제로 천문학에 쓰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프록시마 B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와 비슷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워낙에 이제 가까이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린 거지만 대부분 발견된 그런 행성들은 뜨거운 목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인데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성처럼 아주 큰 존재감이 큰 행성들이 발견이 됐는데 우리 태양계에는 목성이 외행성인데 아주 멀리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뜨겁다라는 거는 모항성과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뜨겁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는 핫 주피터
주피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똑같은 말이군요. 네,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핫 주피터가 이제 고유 명사처럼 많이 쓰이게 돼요. 네. 뜨겁다고 해서 저는 또 뭐 뭔가 자체 열을 어떤 식으로 내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가까워서. 네, 가까워서. 네, 너무 가까워서 이제 그런데요. 그 핫 주피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관측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처음에 관측한 게 바로 이 시스템인데요. WASP-18b. 그래서 B라고 하는 걸 이제 보시면은 행성이구나라고 아실 수 있는데 이 행성 같은 경우는 모항성하고 아주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공전을 하는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3시간이에요. 하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 이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석 고정이 되어 있고요. 한 면은 계속해서 모항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무려 4,000도예요. 4,000도.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적색 외성이라고 하는 별보다도 뜨겁습니다. 네, 적색 외성은 한 3,000도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4,000도니까 태양 표면도 6,000도 뭐 정도. 네, 6,000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용광로, 철이 녹을 수 있는 용광로가 2,000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생명체가 산다면 그냥 불구덩이에서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뜨겁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고 정말 네, 정말 뜨거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낮과 밤의 차이가 한 1,000도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해요. 일교차 1,000도. 네, 그래서 낮 부분이 이제 4,000도, 밤 부분이 3,000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겁고. 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이제 대기의 조성을 보니까 수증기가 발견이 됐어요. 저기에서요? 네, 저기에서요. 어이구. 그래서 수증기의 징표가 보이고 있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증기를 발견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거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수증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요. 네, 그런 면에서는 수증기가 발견되었다고 이것이 아주 좋은 사인을 항상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증기는 사실 거의 안 발견되는 데가 없어요. 네, 맞아요. 수소하고 산소니까. 네, 가장 흔한. 저기에 뭐 액체 바다가 있을 가능성은 전무한 것이고. 네, 전무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행성을 직접 JWST가 관측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발견을 하고 싶었던 지구형 행성과는 거리가 많이 멉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지구형 행성을 관측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시선 속도 방법으로는 자꾸 존재감이 큰 행성만 발견을 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바로 횡단 방법, 식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현상보다 횡단 방법이 훨씬 어감이 좋아요. 왠지 그렇죠. 식현상은 굉장히 전문 용어 같고 월식, 일식 할 때밖에 안 쓰니까 일반인들 식이란 말을. 네. 그래서 옛날부터 좀 딱딱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 저도 저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횡단 방법, 네. 트랜짓. 네, 트랜짓입니다. 이 횡단 방법으로 5,500개 중에 한 4,100개 정도가 발견이 되었고요. 대부분을 거의 다 발견했다고 해도. 네.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모항성 앞에 행성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가려지는 정도, 즉 모항성의 밝기가 약간 어두워지는데 그 어두워지는 정도를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좀 상당히 큰 그 행성이 지나가면 더 많이 가려지면서 더 어두워지고 뭐 이러한 현상들을 관측을 하는 건데요. 되게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의 문제는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이러한 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 현상도. 저쪽에 별의 그 자전 축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의 위치 때문에 앞에서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위에서 보는 각도, 옆모습을 봐야지만 되는 거고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요 식현상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냐면 우리 태양계 내에서도 우리 지구가 어느 정도 세 번째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행성들, 즉 금성과 수성 같은 경우는 직접 태양을 지나가는 모습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실제로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생각보다 금성이 크네요, 그래도. 아, 큰가요? 네네. 그래도 근데 이것을 이 금성에 의해서 가려져서 약간 어두워지는 걸 발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금성 지름이 대략 지구랑 비슷하니까 100분의 1 정도거든요. 태양이. 그러면은 밝기는 면적이니까 10,000분의 1 정도. 네. 근데 수성은 더
극명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제가 이 화살표로 표시해 놓지 않았으면 어디에 수성이 있는지 잘 찾아내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게요. 네, 여기 수성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까만색 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지구에서 본 모습이에요. 수성을. 네.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 100광년, 200광년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계에서 이러한 모습을 포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아주 밝기가 아주 미약한 그러한 것을 감지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감도가 좋은 카메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카메라를 장착하고 올라간 게 케플러 우주 망원경입니다. 원래 어두운 건데 거기서 또 어두워지는 네. 걸 발견해야 되니까. 네, 네. 그 감도가 정말 좋은 카메라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테스 망원경이 이것 임무를 이어받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그냥 외계 행성을 무작위로 발견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구형 행성을 발견하자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설계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영역을 봐야 될까라고 했던 이제 질문이 있었던 것인데요. 어디를 봐야지만 지구형 행성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왜 지금 우리 태양계가 하필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생명체가 있는 지구는 은하의 변방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만약에 은하 중심부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은 별의 밀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오로지 태양에 의해서만 궤도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가까이에 또 다른 별이 있으면은 그 지구의 궤도가 계속 교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의 밀도가 높으면은 안정적인 어떤 궤도 운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구상성단 쪽으로 보낸 건 별로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그리고 또한 삼체 소설에서 나오는 그 삼체 네. 소설 배경이 그 알파 센타우리 그 네. 아까 프록시마 그쪽인데 네. 거기 별이 3개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 있는 행성인들은 네, 주기를 확인할 수 없는 재앙에 빠지게 되거든요. 삼체 그 특성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구상성단으로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옛날이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마 네. 별이 많으니까 네. 거기에 그냥 한 방에 별이 많은 네. 데로 보내자라고 한 것 같긴 한데 네. 굉장히 한심한 일이었나라는. 그 나름 또 돈 쓰고 막 해서 열심히 이렇게 그 RC보 네. 전문대에서 이거 보낸 맞아요. 거잖아요. 전말을. 네. 그랬는데. 아깝습니다. 뭐 5만 년 뒤엔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교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은하 중심부에는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주 유해한 전자기파 감마레이나 아니면 X선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은하 중심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은데 이것이 또 너무 많이 멀어져도 문제가 생기는 게 별의 밀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소들이 있는데 뭐 탄소나 뭐 인이나 이러한 것들이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 이전의 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별의 밀도가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생명의 재료가 있을 수가 없게 되고요. 주변에서 별이 진작에 죽어줘가지고 네. 이렇게 좀 퍼트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애들이 없다. 네. 적거나. 네. 그래서 밀도가 적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의 밀도가. 그것이 아마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희귀한 지구 가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역시 운이 90%예요. 그럼 생명의 탄생, 뭐 생명의 그럼요. 존재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도 우리 지구 근방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근방에 한 500광년 정도 내외에 있는 곳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발견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형 행성은 지금까지 작게는 20개에서 많게는 200개 정도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은 단순하게 뭐만 알려주냐면 이 행성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왜냐하면 만약에 주기가 매우 길다. 예를 들어 우리가 토성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이 걸리거든요. 한 바퀴 도는데. 근데 이거를 트랜지트로 관측을 하면은 한 몇십 년을 관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관측도 우리가 지금 현재 좀 주기가 짧은 것에 좀 치중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어두워지면은 이 행성이 크구나 뭐 이러한 크기 정도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정말 생명의 지표가 있는지, 즉 어떤 대기의 조성을 알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횡단 방법과 그 다음에 대기의 조성을 분석할 수 있는 분광을 합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JWST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주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2번 분광 관측을 합니다. 2번 관측을 하는데 한 번은 항성과 즉 모항성과 행성이 이렇게 포개져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이 합쳐진 스펙트럼을 얻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행성이 뒤로 돌아서 없어졌을 때 그때 모항성의 스펙트럼을 찍어서 요 두 번의 관측을 빼줍니다. 아하. 네, 그러면은 모항성의 그러한 효과가 완벽하게 지워지게 되고요. 예. 그러면 행성의 스펙트럼만 남게 됩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요 행성의 스펙트럼을 열심히 관측을 하고 열심히 이제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얻고 싶었던 이 지구형 행성의 스펙트럼이 이러한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싶었던 게 메탄, 수증기, 그 다음에 오존. 그리고 이산화탄소 요 정도가 이 적외선 영역에서 발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자들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이제 전해드렸던 뭐 그런 네. 것도 이런 방식으로 아마 똑같이 한 했지 거예요. 않았을까? 똑같이. 네. 똑같이. 네, 똑같이 했을 때 사실 이게 우리가 이러한 그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어떤 청사진으로 보내준 이 사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미 사실 이것과 비슷한 아주 유사한 스펙트럼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형 행성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것들을 가장 처음에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형 행성들이고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들만 이 JWST가 후속 관측을 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저희도 얘기를 했었죠. 트라피스트 1 네. 시스템입니다. 이 트라피스트 1 시스템은 적색 외성이 모항성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7개의 암석형 행성이 있습니다. 7개나. 네. 근데 이것들이 다 그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서 거주 가능한 영역에 있어요. 전부 다요. 전부 다요. 우리보다 조건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태양계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JWST의 타겟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완전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아래가 이제 태양계와 비교하고 있는데 수성의 궤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7개의 행성들이요. 하지만 적색 외성이니까 네. 덜 뜨거우니까. 덜 뜨거우니까 가능한 그게 것이죠. 골드락스 존이 되는 거군요. 네, 골드락스 존이 되고요. 그리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 7개의 행성 모두 다 조석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JWST가 2개를 관측을 했는데요. 트라피스트 1B와 C를 관측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대기가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사실 DE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마치 외계에서 우리 태양계를 보면은 수성과 금성은 절대로 희망적이지 않지만 그쵸. 그 세 번째 행성에는 생명체가 가득한 것처럼 네. 예, 우리도 이 아직까지는 트라피스트 1 시스템이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후속 관측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는 DEF 쪽에 더 가능성이 네. 높아요. 맞아요. 생명체가 있으려면. 네. 조석 고정이 돼 있어도 예를 들어서 저 낮과 밤의 경계선 지역에 모여서 생명들이 살고 네. 있다거나 뭐 여러 네.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춥고 뭐 네. 이런 한들 그럴 수 안정적이라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거기 맞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지만 않으면 네. 또 어느 정도 또 대기가 있으면 어느 정도 퍼지는 효과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뭐 아직까지는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가 포기하기는 이르다 그런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발견을 한 게 아까 말씀해주신 바로 네. 외계행성계 K218b라고 하는 그 행성계입니다. 이것은 해왕성, 미니 해왕성에 가깝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분자들이 발견이 되었다. 아까 그렇죠. 청사진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아주 그렇네요. 이름들이 거의 거기서 거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기 조성을 연구할 수 있었던 건 허블도 관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정확하게 이것이 정말 수증기인지 메탄인지를
완벽한 신뢰도로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적외선 영역에서는 이것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신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메탄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JWST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측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저것 다 보이는데 물 분자는 안 보이네요. 네, 물 분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허블 우주망원경에서 포착을 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고는 있는데요.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더 후속 관측이 이루어져야지만 정말 물이 없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 물 행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션 행성. 대표적인 하이션 행성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대기가 우리 지구의 대기보다 훨씬 더 두꺼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액체 상태로 있기 위해서는 그 온도가 0도에서 100도 사이여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압력이 높게 되면은 100도보다 높아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대기에 두꺼운 대기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거주 가능한 어떤 조건이 더 너그러워지는 것이죠. 네. 근데 이 하이션 행성들은 그러한 조건들을 많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석형 행성보다도 훨씬 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긴 이제 물 안에 살면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물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물론 우리와 같은 아주 지적인 생명체는 없을 수 있지만 그 미생물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JWST가 관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구형 행성들, 정말 지구형 행성들은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간단하게 추정을 해보면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우리 은하 내에 한 2억 개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1000광년 이내에는 한 3만 개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3만 개. 네, 3만 개 정도의 지구형 행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견한 거 가지고 통계적으로 추정을 한 거죠. 네, 통계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설마 아무렇게나 그냥 기분 내기로 한 대신에 아무렇게나 했어요. 3만 개 정도 아닐까? 네. 저 옛날에 정말 아무렇게나 했네요. 했고 진짜 지상공단도 그렇고. 지금은 벌써 5천 개 정도의 샘플이 쌓였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현재의 현황은 이제 이렇게 네. 맨 처음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몇 개가 발견됐냐면은 5,523개 정도가 맞습니다. 외계 행성이 발견됐는데 우리 은하계 안에만 해도 5천억 개쯤은 있을 테니 한 1억 분의 1 정도가 발견이 된 셈이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하나도 발견을 못했으니 그때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고 그리고 아주 저는 이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제 기억에는 아직 2천 몇백 개 멈춰 있었고요. 자꾸 봐야 되는데 저 매일 업데이트되는 거 알거든요. 근데 매일 들어가서 직업이 그게 또 천문학자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자주 안 봅니다. 거의 1년에 한 번 가면 다행인 상황이라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이런 거 다룰 때만 해도 우리가 다뤘던 얘기는 식현상하고 중력 렌즈 현상이었거든요. 사실 나머지는 거의 얘기는 안 했었고 또 여기도 보니까는 식현상 그 트랜짓 횡단 방식이었나요? 저 횡단 방법. 그게 이제 대부분을 발견했고 중력 렌즈는 한 200개 정도 발견한 걸로 나오네요. 네, 중력 렌즈도 이것도 그 펄사랑 비슷한 그런 건데요. 이제 만약에 만약에 이제 행성이 있으면은 어떤 상이 맺히는 것이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찌그러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맺히는 상의 모양이 계속해서 변하는 거를 관측함으로써 이 행성의 특성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임스 웹으로 우리가 행성 관련돼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임스 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가끔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결국은 이제 지금 이번에 발견한 이 행성 K2-18b라고 하는 K2-18b처럼 그 횡단 방법과 저기를 같이 써가지고 스펙트럼 분광을 같이 써가지고 그 행성의 존재와 행성의 그 대기 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제임스 웹이 된다는 거잖아요. 되는 것이죠. 뭐 더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외계 행성 얘기할 때 제임스 웹이 가면은 이것도 할 수 있다. 아, 그랬었군요. 그걸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이 실현된 상황이군요. 그렇죠. 거의.
그때 되면 이것도 해서 성분을 볼 수 있다라고 네. 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때 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임스 웹 생각 잘 못하고 네. 저는 이제 지상망원경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아직도 작동하지 않고 있을 저 GMT 같은 거 네. 아직 완공 안 됐죠. 안 그레이트 됐죠. 마젤란 네, 안 됐습니다. 네. 그 진작 됐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꽤 오랫동안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1,000억 원 그 투자를 네, 한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런 게 만들어지면 네. 뭐 직경 24m 뭐 그런 식이잖아요. 네. 그런 망원경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저도 뭐 보면서 했고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적어도 구경은 엄청나게 크니까 그런 거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은 얘네들하고는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접근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뭐 거의 비슷한 식으로 하게 될까요? 근데 제임스 거의 웹하고. 비슷할 것 같은 게 네. 물론 분광의 능력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상 망원경이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제임스 때문에. 웹과 비교할 때는 네. 거의 그래도 JWST와 비슷한 정도는 되지만 더 뛰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제가 봤던 어떤 책에서는 그때 이제 케플러가 한참 네. 활동할 때니까 케플러가 행성의 존재를 확인을 하면 네. 그 다음에 GMT 같은 것이 그 분광으로, 분광을 통해서 그 조성을 확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네. 우리가 생명체가 있을 만한 행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거 지금 제임스 웹이 그걸 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제임스 웹이 워낙 시간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거에서 나오는 결과를 계속 발표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회계행성 전담망 환경이면 계속 할 텐데 맞아요. 네. 그렇게는 못 하고 있으니까 네. GMT가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였죠. 네. 그레이트가 아니고 네, 맨날 헷갈리는 자이언트. 근데 GMT가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가 그거 10분의 1을 투자를 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1년에 한 달을 우리가 쓸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그걸 전담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여러 가지 하는 여러 분들이 때문에 네, 외계행성만 할 수는 없고 네. 네. 그럼 관측은 안 하시지만 네. 예를 들어서 GMT가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박사님도 네. 가서 네. 하실 상황들이 생길까요? 네, 저도 저는 이제 분광 관측이 필요한 게 저는 은하를 하다 보니까 외소 은하 중에서도 아주 작은 외소 은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외소 은하 안에 각각의 별들을 관측하는데 이걸 분광으로 관측합니다. 근데 이 GMT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별 안에 어떠한 원소들이 있는지를 다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제 연구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관측은 네. 누가 딴 사람이 가서 하고 그 네. 데이터로 연구를 하신 건가요? 이론이십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네. 컴퓨터로. 네, 그렇고 같은 예를 들어 그 관측을 하는 사람은 또 이론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연구팀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은 그렇게 속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뭐 사실 천문학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나름 천문학자를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떠오르는 거는 엠 박사님은 저기 관측하시니까 엠 박사님 보내서 관측하시면 그냥 주변에 인맥 2, 3인 속에서 해결될 것 같은 이런 상상을 하게 네네. 되지만 뭐 그렇지 않겠지만요. 당연히. 네. 요즘은 이제 그때 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세대라 그랬잖아요. 네. 직접 가서 관측하는. 네, 다 이제 데이터. 직접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게요. 다 이제 컴퓨터 인터넷으로 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하겠죠. 네.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직접 망원경을 다루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고. 네. 그냥 데이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바로 조종을 하면서 네, 네. 그냥 네. 한쪽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우주 외계 행성을 찾는 와중에 한쪽에서는 이제 외계인 시체를 아마도 만들어낸 듯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도를 또 제임스 웹이 하고 있는 수준이 현재로서는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네. 최첨단 과학 방법이고 네. 아마 당분간은 이것 이상의 방법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도 뭔가 또 새로운 게 없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계속 이제 발굴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에서도 이제 이런 방법 말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외계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테크놀로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계속 이제 찾고 있고 그럼 공모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예, 그런 걸 하고 있죠.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관측을 하고 뭘 알아내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아이디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막 들여다보는 걸로 네, 끝나는 게 맞아요. 아니고 네. 네.
이 K2-18b 같은 요번에 이제 발견을 한 그 과학자의 지도 교수님이 되게 유명한 그 행성 과학자이신데 네. 그분이 이제 사라 시걸이라고 해서 이제 외계 행성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맨 처음에 우리가 외계 행성계의 대기를 이러한 방법으로 관측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정말로 그 반응들이 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까지도 반응을 했대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때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아마. 네,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제임스 웹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죠. 제임스 웹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나올 리가 없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그분은 아닌데 그 행성 과학자분 중에 한 명은 그 JWST의 데이터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동적인. 네, 감동적인 거죠. 너무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와서. 예, 이렇게 그냥 일반인이 보면 뭐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에는 이제 본인들의 의지와 네. 또 노력과 기대와 이렇게 다 녹아들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아이디어와 그 합리적인 판단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열심히만 하면 네. 데이터 쌓아놓고 뺏기는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망원경을 본다라는 건 그냥 망원경을 이렇게 갖다 놓고 달을 보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냥 보는 거. 네. 눈에 보이면 보이고 안 보이면 안 네. 보이고 여기서 끝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맞아요. 이거를 찾아낼 수 있고 네. 어떤 방식을 통해서 또 뭐 어떤 부분들을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정말 아이디어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쌓여있던 과학 지식이나 경험들이 토대가 돼서 만들어지는 방법들이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옛날에 있던 데이터를 다시 뒤지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기록이 있을 텐데 해가지고 뒤져서 새로운 것도 찾아내고. 네. 옛날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네. 않았던 그런 네.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우주 산업이 쪽에서도 지구를 관측을 하거든요. 계속 인공위성 데이터는 인공위성은 지구를 계속 관측하는데 분명히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정보들을 못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 안에 숨어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네. 숨어 있는 정보들. 그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 세틱 같은 경우도 네. 수많은 정보 뭐 어쨌든 뭐 들어오니까. 네. 근데 그 중에 뭐 놓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의 어떤 신호들이 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인간이 안 쓰고 있는 그럴 수 신호라든가 뭐 있죠. 이런 게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모르는 거죠. 그걸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내는 게 너무 힘든데 네. 어떤 우리가 그 기회를 통해서 힌트를 얻게 되면 또 거기서 또 뭐가 나올지 네. 모르는 거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이게 퍼즐 맞추기잖아요 사실은. 네,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숨어 있는 걸 찾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 하원에서 발표한 그것도 다 사실이었으면 좋겠고 그 외계인 사체도 갖고 있고 그 UFO 부품도 갖고 있고 또 솔직히 멕시코 그거 너무 허접해가지고 그것까지 제가 옹호라든가 뭐 기대를 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긴 한데 그런 분들 중에 제가 뭐 아는 분도 있고 꽤나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UFO나 이런 거에 대해서 꽤나 그 진지하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뭐 과학자 중에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긴 한데 전문학자는 아니지만 네. 그렇긴 한데 그런 쪽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가짜를 만들어내거나 예를 들어서 뭐 조작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뭔가 뭐 네.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네. 뭐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뭐 본인이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많거든요. 그 바닥에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UFO 팬으로서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럴싸한 얘기도 있고 어느 정도 진지하게 한번 네. 검토해 볼 만한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너무 맞아요. 엉터리가 많으니까 네. 너무 사기가 많고 그런 것도 이제 좀 정리가 한 번은 이제는 좀 될 시점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멕시코 하원 이런 것도 진짜 자신 있으면 좀 이렇게 표본을 공개해가지고 뭐 기문기고 아니고 좀 제대로 하자는 거죠. 네. 괜히 막 있는 척 없는 척하면서 이렇게 혼란을 조성하는 건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그런 게 그만했으면 장사가 좋겠다.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장사가 됩니다. 돼요 분명히. 그 로즈웰은 아직도 관광으로 먹고 살잖아요. 거의 뭐 시골 솔직히 그걸로 돈 좀 벌고 먹고 살겠다는데 뭐 그러니까. 거기는 원체 그 척박한 곳이니까 네. 뉴멕시코에. 근데 뭐 알만한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 건 좀 자제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여러분 중에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최선이 이겁니다. 맞아요. 일단은 우리가 뭐 광속으로 우주여행을 할 수도 없는 네. 것이고 최선이 이거고
그리고 이게 뭐 무의미하거나 네. 뭐 그런 게 아니고 전혀. 현재로서는 이 방법으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뭔가 그러니까요. 새로 그러니까 생명체 증거가 될 만한 스펙트럼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키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K2-18b는 정말 생명체가 있을 만하다라는 그렇죠. 그런 정황이 있는 것이고. 이 정도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 진짜 스모킹 건 네. 생명체 그 자체를 찾아내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하튼 또 그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히 가고 있다는 거. 네. 그거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네. 좀 받아들이면서 이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저희 오랜만에 살펴본 그 외계 행성 업데이트 편 네. 예,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하고 있고 많이 세상은 발견했고, 계속 변하고 있고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예, 행성은 네. 계속 발견되고 있고 네. 예. 예산은 깎이면 안 되는데 예산은 깎였고 깎인 것 같고 이미 제임스 웹은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지금 그 몇 개 안 한 거잖아요 아직 네. 그렇게 많이. 네. 근데 벌써 많이 좋은 안 결과들이 막 했죠.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스모킹건에 가까운 결과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겠죠.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스모킹 건을 정말 찾아내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 팟캐스트는 사실 케플러의 시대를 살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첫 방송이 그 케플러 얘기하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고 바로 고장 나고 막. 네, 맞아요. 그때 고장나서 네. 방향 안 맞춰준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케플러의 시대를 통과해서 우리는 지금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는데도 제임스 웹의 시대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 망원경 시대까지도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달려있다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지금 추석 연휴 전날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끝나고 다 추석 연휴를 이제 새로 뭐 가든가 해야 되고요. 이미 늦었지만 추석 연휴 잘 되셨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2주에 거쳐서 지난 5월달에 했던 저희 10주년 기념 그 편집해가지고 내보냈기 때문에 네. 총 합쳐서 전체를 합치니까는 영상이 5시간 가까이 되고요. 4시간 정도로 줄였지만 그리고 그 편집하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차라리 녹음하시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요? 카메라가 6대가 있고 뭐 마이크도 7개인가 돌아갔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추석 인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늦게나마 잘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추석.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저희 최 팀장이 격동 곽 작가님하고 이용 기자하고 함께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 다음에는 제발 제가 없기를. 네. 그 홍승수 박사님이 뭐 다음번부터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네네 했어요. 가능하실 겁니다. 네. 괜찮겠죠? 네네. 네.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은 이제 저 삼태성대에서 찾아뵙는 네. 걸로 하고 교수님은 어디 가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가실 겁니다. 네. 안 나온다라든가 네, 안 가십니다.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다리가 부러져도 나와야 되는. 네. 오셔야죠. 네. 네. 그렇게 멀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네. 모시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고 그럼 저희 다음 주에 최 팀장하고 같이 격동 즐겁게 또 보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특히 별에는 사람들은 유튜브 보시면 저희 이 자료가 동영상들도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화면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팟캐스트를 들은 다음에도 한번 보시면 주변 사람 찔러서 구독도 네. 좀 하게 하고 진짜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귀찮게 하지도 않아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네. 그러면은 좋은 주말 되시고요. 네,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